책쉼터입니다. 읽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냥 흘려버리기엔 울림이 있는 김윤 작가님의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작가의 말. 10년을 알고 지냈던 친구와 크게 다투었던 날 알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영원함은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친척에게 날카로운 간섭을 듣고서 속상했던 밤에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 했던 말이 정작 나를 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따랐던 상사에게 배신을 당했던 날 다짐했습니다. 타인을 보이는 모습 그대로 전부 믿지 않겠다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법만 배웠고 진짜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만 들었고 무례하고 못된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 너무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부딪혀보고 다치고 울기도 하면서 알았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그만큼 주관적이었습니다. 나에게 맞으면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과감하게 작별을 고해도 되는 것입니다.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과 굳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이 내게 내리는 평가에 연연할 것 없습니다. 남이 만들어낸 기준에 나를 구겨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쁜 일에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알고 감사함에 웃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지치더라도 주저앉지 않은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당신 그대로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숨은 그림 찾기.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과가 지쳐오는 때가 있다. 수도 없이 해왔던 일인데 유난히도 그날은 서툴게 되는 순간도 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도 있다. 그런 날을 보내게 된 밤이면 일상을 지냈다는 느낌보다는 겨우 버텨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잔뜩 진이 빠져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마음은 금세 푸석해져 있기 마련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노트북 앞에서 머리를 쥐어짜내봐도 한 편의 원고를 써내기도 어려운 날이었다. 금방 써지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유난히 글을 써지지 않아 속상해졌다. 마감해야 하는 원고가 여럿이어도 뜻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타박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눈을 뜨면 책상 앞에 앉아서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밥을 먹고 글을 쓰고 다시 밥을 먹고 글을 쓰는 일과 속에서 마음이 넘어져 본 것도 여러 번이었다. 많이 웃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행복은 누군가가 혹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왜 나에게는 작은 기쁨도 오지 않는 것인지 서운해했다. 이 정도 힘들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투정을 부리며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대화하던 중에 행복의 본질은 숨바꼭질과 닮은 것 같다는 주제가 나왔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는 내용을 말했다. 그 후로 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종종 순례가 되어 노력하였지만 꼭꼭 숨어버린 행복을 번번이 찾아내지 못했다. 엄마는 신기하게도 연락을 드리면 그날마다 작게라도 즐거웠던 점을 이야기하곤 한다. 서예를 연습하는데 글씨가 잘 써져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 아빠가 좋아하는 팥 칼국수를 만들었는데
간이 알맞게 맞춰줘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전에 꽂아놓은 단풍잎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아빠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온 자두가 맛있었다는 이야기 같은 작은 행복을 말했다. 그녀는 매일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는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하루가 온통 불행한 것들로 점철된 것도 아니고 엄마의 하루가 유독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주변 곳곳에 있는 기쁨들을 나는 놓치고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인생에 한 방이 있을지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큰 한방 같은 커다란 허황된 행복을 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발견하는 것이었다. 숨은 그림 찾기와 비슷한 게 일상의 행복이다. 안 보이는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미 내 앞에 펼쳐진 오늘에서 크고 작은 행복을 발견해 나아가면 된다. 숨겨졌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낸 기쁨과 웃음을 마음 한편으로 보듬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어떤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넓게 바라보면 된다.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 또한 같다. 지겨울 수도 있고 지쳤을 수도 있는 나의 일상을 한 번쯤은 크게 그리고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온종일 책상 위의 모니터만 바라보는 내가 어딘가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을 위해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을 만끽하는 지금 이 순간처럼. 나를 위해 용서하는 방법.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을 끝도 없이 키워나갔던 시간이 있었다. 참다가 미움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결국 폭발하듯이 휘몰아친 나쁜 감정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오직 싫어하고 미워하는 데에 나의 에너지를 썼었다. 그 대상은 참 다양했다. 나와 아주 절친했던 친구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나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사람도 있었다. 화가 나면 그때그때 작은 화들을 풀지 못하고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곤 했다. 그것 때문에 한 번씩 화가 나면 돌이킬 수 없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을 몰랐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어서 하루가 엉망이 되길 바랐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금 쏟아지는 나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억울하고 슬프고 서럽고 화나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 화를 내면 그제야 적선하듯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건넨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해주었으니 어서 빨리 용서하라는 강요가 들어온다.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무례한 행동들의 무거움은 망각한 채 미안하다는 얕은 말로 깊은 잘못을 메꾸려고 한다. 상대의 잘못으로 생긴 상처에는 진심 없는 사과의 한마디가 충분한 회복제가 될 수가 없다. 무례함을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데에 쓰는 시간이 짧은 순간이더라도 아깝게 느껴졌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싶었다.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했다.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용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용서를 하기로 했다. 새로운 용서의 방법은 자발적인 관계의 단절이었다. 불쾌함을 표현하는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 타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과감하게 인간관계의 손절을 택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마땅히 미워해도 될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진심이 없는 사과에 좋은 사람이 되어버려 애써 웃으며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한다. 무례한 행동을 고치지 못한 상대의 언행을 실수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나의 시간과 행복을 위해 마음 쓰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웃으면 나도 함께 행복해지는 가족, 애인, 친구를 위해 사용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억지로 용서하는 데에 쓰느라 소진해버렸던 에너지들을 모아 더 근사한 일들을 하는 데 사용한다. 동생과 한강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온다던가 애인과 같이 그림을 배운다던가 독자분께 닿을 글을 쓴다거나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소중한 일에 행복한 에너지를 쓰는 법을 알았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날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오래 함께 즐거워지고 싶어서 더욱 고심하고 신중하게 살아간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오늘이다. 걱정으로 포장한 간섭은 흘려들을 것. 알고 지내는 언니를 만나거나 나이가 조금 있는 지인을 만나면 나에게 주로 하는 말이 있다. 살아보니 노는 게 남는 것이라고 실컷 놀아두라고 조언한다. 나의 나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농담 섞인 어조로 대부분이 말한다. 인생은 짧아. 그렇게 콕 박혀서 일만 하지 말고 더 많이 놀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 나에게 운동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이다.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고 하는 일도 책을 쓰는 일이라서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애정어린 걱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웃으면서 흘려 넘기는 것을 곧잘 하지만 예전에 나는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다.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이고 여행이라고는 가족과 매년 여름마다 가본 것이 전부였다.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발암물질 덩어리라는 담배를 입에 대고 싶지 않았다. 씁쓸한 인생이 쓴 술을 마신다고 달콤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멀리했다. 당장 여행을 훌쩍 떠나기에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이 더 많았고 현실에서 발을 쉽게 뗄 수 없는 이유가 여럿이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놀아두라고 선배들이 조언했지만 나는 어떤 것이 재밌게 노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언니가 데려가준 어느 가수의 시끌벅적한 스탠딩 콘서트장은 즐거웠지만 체력이 금방 고갈되어서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친구가 소개해준 분위기 좋은 술집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 선배가 권해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은 맛있지도 않았고 내 걱정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저 쓴 술일 뿐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발라드를 한 곡 반복으로 틀어놓은 방 안에서 평소와 다르게 달달한 믹스커피 2봉지를 동시에 타서 홀짝이며 몇 번이고 보았던 시집을 보는 게 나에겐 노는 일이다.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을 안 좋아하고 이왕이면 정적인 활동을 즐겨 하는 나에게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다.
재밌게 놀지 못하는 젊음에 대해서 초조해했던 날이 있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게 즐겁지가 않고 술을 먹으면서 하는 대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고 시끄럽고 화려한 곳에서 있는 것은 내 정신까지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머물 수가 없었다. 언젠가부터 나는 주위 지인들에게 재미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다.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몇 번은 나가서 내 나름대로 남들처럼 놀기 위해 노력은 했었지만 그럴수록 알게 되었다. 모두가 가진 성격이 다르듯 재미의 기준도 달랐다. 내 동창이었던 친구 한 명이 나에게 집안의 화초처럼 지내는 게 지루하지 않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화초라는 표현이 꽤 적절한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다. 그 애한테는 나의 즐거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재미라고는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날마다 재미있게 지낼 수는 없어도 나만을 위한 행복한 하루를 지내는 법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다. 활동적이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어도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는 법도 익혔다. 남이 하는 즐거움을 따라 해보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저 나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처럼 인생은 짧다. 짧았던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직 나의 얌전한 즐거움이 후회된 적은 없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엄마처럼 살지 않을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에게는 좋은 분들이었지만 엄마에게도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만 해주고 싶어하고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였지만 정작 나의 엄마는 그들 때문에 울어야 했던 날을 종종 목격했다. 할아버지는 장손이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집안에서 큰아들이었던 그는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해서 본인 동생들의 교육비용과 결혼비용을 책임지고 키워낸 큰아들이다. 곧 60이 되는 아빠의 어린 시절은 꽤 옛날인데도 집안에 컬러 TV가 있고 아빠와 형제들은 개인 과외를 받았다고 할 정도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는 나도 대단하게 생각한다. 할아버지는 본인의 어려웠던 유년 시절 때문인지 그는 무엇보다 제사를 중요시했다. 1년에 지내는 제사가 추석과 설날을 빼놓고도 6번이었다. 큰 상 4개를 붙여 만든 차례상 위에 음식이 가득하게 채워졌다. 그 음식 준비는 모두 며느리의 몫이었다. 아빠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우리 엄마는 얼굴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돌아가신 어른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 아빠는 그 모습이 싫어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불만을 표했고 그들의 대답은 본인들이 죽기 전까지만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은 높게 쌓아야 한다고 해서 전을 부치거나 산적을 만드는 양은 어마어마했다. 엄마는 그곳에서 기름 냄새가 온몸에 다 벨 때까지 만들고 또 만들었다. 얼마나 사랑받고 자란 귀한 딸이고 어떤 공부를 했고 무슨 일을 잘했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며느리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엄마는 부엌이란 공간에서 조용히 전을 부치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웃음 가득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던 장면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설날 아침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를 지냈다. 차례상에 절을 할 때 요리를 다한 며느리는 뒤에 서 있고 절을 올리는 남자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게 그날따라 거북한 그런 설이었다. 떡국을 먹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빠와 엄마에게 이제라도 아들을 낳는 게 어떠냐는 할머니의 그 말이 유난히 거슬렸다. 나와 내 동생이 딸이라서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고 이제 대가 끊겨버렸다는 할머니의 한숨이 가슴에 턱턱 박힌 채로 입에 있는 음식을 삼켜내야 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서 나는 방에 들어와 있었다. 많은 제기를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끝마친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내 뒷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유은아, 엄마도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얼른 외할머니를 보러 가자고 엄마를 꼭 안아주기만 했다. 소리가 날까봐 끄끄거리면서 우는 그녀 때문에 나도 엄마 울지 마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같이 울어야 했다. 잠시 후 고모가 온다는 소식에 할머니는 다 같이 점심을 먹고 가라는 제안을 했다. 아빠는 거절했지만 엄마는 찬성을 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한 번도 의견을 내보지 않았던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고모도 엄마 보러 오는 건데 우리 엄마도 엄마 봐야 해요, 할머니. 가슴에서 뜨거운 게 꿈틀거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어떤 것이었다.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할머니는 늘 며느리도 딸이라고 생각한다며 딸처럼 지내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나의 엄마에게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한 적이 없었다.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우리는 바로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이 일로 14살이었던 나는 여자의 삶이 고달프다는 의미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다. 힘든 이유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현실 반영이 없는 아둔한 전통과 지독한 고집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느꼈다. 그 후로 설날은 외할머니 댁을 먼저 가고 추석은 할머니 댁을 먼저 가는 것으로 정했다. 그 많은 제사도 엄마와 아빠는 제사상이 다 차려진 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모르고 사실상 관련도 없는 누군가의 죽음을 기리는 데에 한 여자의 희생이 섞이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멈춰야 한다는 아빠의 주장 때문이었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내 딸은 나처럼 살지 마. 제사며 차례 지낸다고 어느 부엌에서 혼자 울면서 일하는 모습은 엄마 하나로 충분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와 딸이기 전에 같은 여자로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